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처음부터 아주 흥미진진하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아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진우, 그 인간이 뭘 알겠어. 멍청해서 내가 매일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냥 회사 잘 다녀오라고 손이나 흔들어주는 인간이야.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내의 비웃음 소리에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복판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호텔 식장에서 어머니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모은 쌈짓돈으로 축의금 봉투를 만들어 첫사랑의 결혼식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 옆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부케를 받아든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도대체 제 아내는 누구이며 어머니의 첫사랑인 그 노회장과는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 걸까요? 2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잔 아내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멍청하다고 비웃음 당하던 한 남자의 치밀한 반격은 과연 그들의 가면을 어디까지 벗겨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사이로 어머니의 굽은 등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자개장롱 맨 아래 칸을 열고 누렇게 바랜 신문지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신문지 사이에서 나온 것은 수십 년 전 사회면을 장식했던 한 남자의 결혼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사내의 얼굴 위에는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 닳고 다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이걸 아직도 못 버리고 참 못났지, 못났어. 어머니가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영감님, 이제야 장가를 가시네. 그 긴 세월 혼자 사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꼬? 어머니는 그 종이를 한번 쓰다듬으시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손바닥만 한 천 쌈지를 꺼내셨습니다. 쌈지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5만 원짜리 지폐들이 한 장씩 펴지며 흰 봉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라도 보태드려야지. 이게 내 평생 마음이니까. 저는 그 봉투 겉면에 어머니가 떨리는 글씨로 축 결혼이라고 적어 넣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을 다듬어 모은 돈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아내 수정은 평소와 다르게 분주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2시간을 꼬박 매달리더니 옷장에서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진주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그렇게 멋을래? 제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수정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매만지며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아, 말 안 했었나? 주말 출장 잡혔다고. 거래처 회장님 환갑이라 자리 좀 빛내달라잖아. 환갑잔치에 진주 원피스를 입고 가? 무슨 신부 같아 보여서 그러지. 수정의 손이 립스틱 뚜껑을 닫다 말고 멈췄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 내가 좀 꾸미고 나간다고 의심식이나 해? 의심은 무슨. 그냥 예뻐서 그러지. 예쁘면 그냥 예쁘다고만 해. 아침부터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지 말고. 수정이 핸드백을 어깨에 거칠게 걸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늦으면 호텔에서 자고 올지도 모르니까 전화 같은 거 하지 마. 알았지? 호텔? 환갑잔치인데 무슨 호텔에서 자. 아유, 답답해. 회장님 자제분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온다잖아. 술자리가 길어지면 어쩔 거야. 운전해서 오라고? 수정의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본 순간 가슴 안쪽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저 미소만큼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수정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저는 외투를 챙겨 입고 동네 어귀의 렌터카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제일 평범한 걸로 한 대 주세요. 눈에 안 띄는 검은색이면 좋겠고. 무슨 일 있으세요? 손이 그렇게 떨리시는데. 아, 아닙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저는 카운터 직원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수정이 향한 곳은 거래처도 지방의 환갑잔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5성급 호텔 정문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호텔 로비 대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샹들리에의 차가운 빛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수정이 익숙한 걸음걸이로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문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회전문 너머로 검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작은 핸드백 하나를 꼭 쥐고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기둥 뒤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한 하객들 틈에 끼지 못하고 예식장 맨 뒷자리 기둥 그늘 아래 조용히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는 동안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주례의 굵직한 목소리가 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순간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식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권 데스크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 받아주세요. 신랑 측 하객이에요. 어머니가 봉투를 내미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함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어머님. 아니, 됐어요. 그냥 좀 받아만 주세요. 어머니의 손이 흰 봉투를 함 안에 넣는 데까지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누가 부르기라도 한 듯 서둘러 호텔 회전문 밖으로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를 도대체 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식장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신부가 부케를 던지려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신부님 부케 던지실게요. 받으실 분 준비하시고요.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신부 측 맨 앞자리 환한 조명 아래 두 팔을 벌리고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새하얀 부케를 정확히 받아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그 여자는 분명 제 아내 수정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너무 예쁘게 받았다. 다음은 언니 차례네. 옆에 선 젊은 신부가 수정을 끌어안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수정이 부케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데도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지하 주차장 VIP 구역으로 향하는 수정의 뒤를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습니다. 수정은 평소 몰고 다니던 소형차 대신 검은색 최고급 외제차의 운전석에 자연스럽게 올라탔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그 차를 청담동 골목 안쪽까지 조용히 미행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간판도 없는 프라이빗 멤버십 라운지였습니다. 수정이 라운지 입구 앞에서 식장에서 봤던 그 젊은 신부와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과 마주 섰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언니. 영감탱이 표정 봤지? 봤지. 완전히 넘어왔더라. 이제 도장 찍을 일만 남은 거야. 서류는 여기 다 챙겨왔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하자. 검은 정장의 남자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수정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를 연거푸 눌렀습니다. 두 여자가 라운지 안쪽으로 사라지자 저는 더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수정이 귀가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아직 안 잤어? 응, 책 좀 보고 있었어. 출장은 잘 다녀왔고? 말도 마. 회장님이 술을 어찌나 권하시는지 죽는 줄 알았네. 나 씻고 잘게. 수정이 욕실로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수정의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서 휴대폰 2대가 더 나왔습니다. 하나는 까만 폴더폰, 다른 하나는 액정의 금이 간 구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모르는 이름이 적힌 법인 카드 3장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새벽 2시 수정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다시 그녀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지갑 안쪽 가득한 깊숙한 곳에서 어제 날짜의 렌터카 영수증과 낯선 오피스텔 출입 카드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출입 카드 뒷면에 작게 인쇄된 건물 주소와 호수를 저는 수첩의 한자도 빠짐없이 옮겨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정의 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동네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모든 영상을 외장하드에 옮겨 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정이 일주일에 2~3번씩 강남 일대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드나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던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제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보안과 신뢰로 정평이 난 사설탐정 사무소. 박 소장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제 손끝에는 이미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추적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오후, 저는 박 소장의 좁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박 소장은 굵은 손가락으로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후반의 사내였지만 눈빛만큼은 30대 못지않게 날카로웠습니다. 이진우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박 소장이 무거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이 가지고 다니던 폴더폰, 그거 대포폰 맞아요. 발신 기지국 추적해 봤더니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강남 이면도로 한 곳에서 신호가 잡힙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간판도 없는 지하 살롱이에요. 겉으로는 회원제 와인바인데 실제로는 자산가들끼리끼리 모이는 불법 도박장입니다. 거기다 사채놀이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박 소장이 봉투에서 사진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속 수정은 깊이 파인 검은 드레스를 입고
50대 남자들에게 술잔을 따라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두툼한 5만원권 다발을 손에 쥔 채 어떤 노신사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 살롱의 마담이에요. 자산가들한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뜯어내는 게 주된 일이고요. 마담. 사진 속 저 남자들 다 강남에서 이름 좀 있는 자산가들이에요. 부인이 살살 꼬드겨서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거죠. 빚이 쌓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끝이 차게 식어가는데도 가슴속에서는 묘한 열기가 솟구쳤습니다. 20년을 한 입을 덮고 잔 여자가 제가 모르는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살롱 건너편에 사무실 하나 잡아주세요. 단기 임대로요. 감시 거점 만드시려고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사진 몇 장으로는 부족해요. 그날 밤 저와 박 소장은 살롱 맞은편 건물 4층에 비어있던 사무실 한 칸을 빌렸습니다. 창가에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 2대를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24시간 녹화가 가능한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박스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매캐했습니다. 저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살롱 출입구를 비추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목요일 밤 9시 검은 외제차 5대가 살롱 앞에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수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식장에서 봤던 그 젊은 신부가 내렸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는 키가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검은 정장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사내의 왼쪽 손등에는 시퍼런 용 문신이 손가락 끝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저 남자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얼굴 찍힌 거 우리 쪽 정보망에 돌려보겠습니다. 박 소장은 카메라 줌을 최대한 당겨 사내의 얼굴을 또렷이 담았습니다. 다음 날 박 소장은 청소 용역 업체 작업복을 갖춰 입고 살롱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환풍구 점검을 핑계로 안쪽 밀실까지 들어간 박 소장은 천장 송풍구 안쪽에 동전만한 도청기를 단단히 부착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사무실 스피커에서는 살롱 밀실 안의 목소리들이 또렷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영감탱이 자산이 그래서 얼마야? 정확히 좀 말해봐. 젊은 신부의 새된 목소리였습니다. 부동산만 시가로 따져서 400억대. 현금성 자산은 한 80억 정도 굴리고 있고 수정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혼인 신고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부동산 명의 이전 들어간다. 그 다음 사흘 안에 현금 다 빼서 해외 법인으로 돌릴 거야. 언니 진짜 대박이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판이지? 마지막이지. 이거 끝나면 다 같이 발 빼는 거야. 저는 녹음기에 빨간 불빛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언니 시어머니라는 양반이 식장에 와서 좀 놀랐다며? 놀랐지. 영감이 옛날에 사귀던 여자래. 근데 뭐 어쩌겠어. 늙은이가 한번 보고 가겠다는데. 언니 남편은?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수정이 작게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진우? 그 인간이 뭘 알겠어. 멍청해서 내가 매일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냥 회사 잘 다녀오라고 손이나 흔들어주는 인간이야. 하긴 그러니까 언니가 20년이나 데리고 살았지. 호호 그러게. 이용가치 다 떨어지면 그때 정리하면 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에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왔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복판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고 분노하는 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저 여자의 모든 것을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충전기 모양으로 위장된 해킹 케이블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구해주실 수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비싸긴 한데 키보드 입력값이랑 비밀번호 다 가로챌 수 있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빨리만 구해주세요. 이틀 뒤 저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정이 출근한 사이 저는 안방 화장대 거울역 콘센트에 꽂혀 있던 기존 충전기를 빼고 박 소장에게 받은 해킹 케이블로 조용히 바꿔 끼웠습니다. 겉모습은 흔한 검은색 충전 케이블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장대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충전 케이블을 자연스럽게 노트북에 연결하더니 그 옆에 대포폰까지 함께 꽂아두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척하며 케이블 안쪽 칩이 수정의 모든 입력 정보를 제 백업 서버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3일이 지났을 무렵 서버에는 수정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가 또렷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 소장의 사무실 컴퓨터로 그 클라우드에 접속한 저는 그 안에서 펼쳐진 광경에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연도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폴더 하나하나가 통째로 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등쳐먹었다고요? 박 소장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부산 부동산 업자 김 회장, 대구 건설사 회장 이 씨, 일산 병원장 박 원장 이거 보통 사기단이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다 수정한테 당했다는 말입니까? 혼인 빙자, 투자 사기, 도박 빚미끼 수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자산 빼돌리고 잠적. 저는 결제 영수증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압구정의 고급 시계 부티크, 강남역 인근 금은방, 청담동 명품관. 사기친 돈이 골드바와 명품 시계로 차곡차곡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뭔가 빠져 있어요. 뭐가 말입니까? 비자금 장부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리한 핵심 장부가 클라우드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밀한 여자네요.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에 안 올려놨다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어딘가에 따로 숨겨뒀을 겁니다. USB든 외장하드든.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빨간색 알림창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대포폰 GPS 신호를 추적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장님, 이거 좀 보세요. 수정 위치가 이 건물 1층 로비입니다. 지금 막 들어왔어요. 박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저와 박 소장은 카메라와 노트북, 도청 녹음기까지 챙겨 가방에 우겨 넣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엘리베이터가 4층을 향해 올라오는 표시등이 빨갛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소장의 팔을 잡아 끌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가는 사이 등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또각거리는 구두 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상 문을 박차고 올라간 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붙이고 숨을 골랐습니다. 밤하늘에 빌딩 불빛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0분쯤 흘렀을까? 옥상 환기구 틈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 화면을 들여다보니 수정과 검은 정장의 사내 둘이 빈 사무실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책상 위에 남아있던 종이컵을 손에 들고 한참을 노려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분명히 누가 있었어. 컵 안에 물자국이 아직 안 말랐잖아. 수정의 목소리가 카메라 마이크 너머로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일단 철수하시죠. 흔적 못 찾았어요. 이 자식, 누군지 반드시 찾아낸다. 가만 안 둬. 수정 일당이 사무실을 떠난 후 저는 박 소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장님, 거점 옮겨야겠습니다. 이미 알아본 곳 있어요. 시 외곽에 24시간 운영하는 모텔이 있는데 CCTV도 거의 없고 손님도 뜨문뜨문해요. 저는 옥상 난간을 짚고 도시의 야경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정이라는 여자가 만든 미로의 입구에 겨우 한 발을 들였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방으로 은신처를 옮긴 그날 자정, 저는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헤드폰을 귀에 단단히 누르고 도청 파일을 한 줄씩 되감고 있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뜬 좁은 방 안에는 라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침대 위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다시 갑에 집어넣었습니다. 민호 형, 이번 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돼. 영감탱이가 의심 사기 전에.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재생 버튼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정아, 너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오빠,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지? 약속한 거 잊으면 안 돼. 임마 10년을 한 몸처럼 굴러먹은 사이에 무슨 약속 타령이야. 나만 믿어. 저는 헤드폰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박 소장이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는데요. 친오빠는 아닌 것 같고 내연관계 같습니다. 목소리 톤이 그래요. 박 소장이 정보망에 음성과 사진을 돌린 지 1시간 만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름은 장민호. 사기 전과 사범, 폭력 전과 이범. 강남 일대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기 조직의 실질적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젊은 신부라고 알려진 여자의 친오빠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정과 10년 넘게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습니다. 저는 모텔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리가 띵 울렸습니다. 20년 전 결혼식장에서 제 팔짱을 꼈던 그 여자가 그 시절에도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였다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신분 세탁용 도구였다는 사실. 입안에서 쇠막 같은 비릿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진우 씨, 일단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결정합시다. 아니요, 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최 회장님께 알려야 해요.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자산양도 계약은 코앞일 겁니다. 다음 날 정오, 저는 최 회장의 본사 사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노려 단독으로 접근할 생각이었습니다. 박 소장이 사옥 정문 쪽 카페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검은 외제차에서 막 내리던 최 회장의 등 뒤로 다가가는 그 순간 사방의 기둥 뒤에서 검은 정장의 사내 넷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의 왼손등에는 시퍼런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민호였습니다. 이진우 씨 맞지?
장민호가 입꼬리를 비틀며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길 잃은 강아지처럼 여기까지 기어왔네. 수정이가 그러더라. 멍청해서 절대 못 따라올 거라고. 그런데 의외로 똘똘하네, 너. 저는 주머니 안녹음기 버튼을 더듬어 눌렀습니다. 비키세요. 최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드릴 말씀? 장민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애 다 큰 어른이 무슨 드릴 말씀이야. 입 다물고 따라와. 좋게 말할 때 비키시라고요. 저는 최 회장 차량 쪽으로 한 걸음을 더 디뎠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묵직한 군화발이 제 허리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누군가의 구둣발이 제 옆구리를 연거푸 짓밟았습니다. 숨이 컥 막혔습니다. 녹음기까지 들고 왔네, 이 새끼가. 장민호가 제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더니 군화로 지시겼습니다. 플라스틱이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제 의식도 함께 까맣게 끊어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딘가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양손은 등 뒤로 돌아가 굵은 밧줄로 철제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어디쯤 되는 오래전에 버려진 폐공장이었습니다. 깨진 천장 사이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이쳤고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로 불에 데인 듯한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깼어? 차갑게 가라앉은 여자의 목소리. 수정이었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수정은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손가락 끝으로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우야, 진짜 실망이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해줬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 왜 이런 데까지 따라와서 이 고생이야. 너는 어떻게 사람이. 아유, 말은 또 잘하시네. 사람? 그래, 나 사람 아니다. 어쩔래? 수정이 제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이가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푹 쉬어. 영감탱이 도장 다 받아내고 나면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할게. 장민호가 제 발치에 USB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박 소장 사무실에서 백업해둔 원본 자료였습니다. 이거 찾느라 꽤 고생했다. 이 자식, 머리는 좀 굴릴 줄 알아. 장민호는 그 USB를 공장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공업용 프레스기 위에 올려놓더니 레버를 당겼습니다. 육중한 쇳덩이가 내려오며 USB가 가루로 으스러졌습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정리됐다. 장민호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화 둘 붙여 놓을 거니까 헛짓할 생각 마라. 곱게 있다가 며칠 뒤에 보자. 수정과 장민호가 공장 철문 밖으로 사라진 뒤 수아 둘이 공장 중앙에 놓인 드럼통 난로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의 마른 사내였고 다른 한 명은 덩치가 큰 40대 초반의 사내였습니다. 둘은 소주병을 하나씩 손에 들고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 새끼 좀 불쌍하지 않아요? 마누라가 저런 년인 줄도 모르고. 불쌍은 무슨, 운이 없는 거지. 너도 술이나 마시고 잠이나 자.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머리만은 차가워야 했습니다. 등 뒤로 묶인 손목을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기둥 표면에 손끝이 닿는 순간 거칠게 갈라진 쇳조각이 살갗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폐공장이라 기둥 군데군데가 녹슬어 날카롭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떠드는 소리에 맞춰 손목을 기둥 쇳조각에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2번, 3번. 밧줄 섬유가 한 가닥씩 끊어지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손목살같이 같이 벗겨지는지 따뜻한 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드럼통, 난로 앞 수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윽고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닥 남은 밧줄을 비틀어 끊고 손목의 핏자국을 옷자락에 슬쩍 닦아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발끝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천천히 디뎠습니다. 공장 뒷문 쇠사슬은 다행히 헐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박혀들었습니다. 들이마실 때마다 갈비뼈 사이가 칼로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리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겨두었던 작은 위치 추적기 스위치를 발끝으로 더듬어 눌렀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박 소장이 최후의 보험으로 심어둔 장치였습니다. 10분쯤 산비탈을 비틀거리며 내려가자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한번 깜빡였습니다. 박 소장의 승합차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그대로 쓰러지듯 올라탔습니다. 진우 씨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빨리 출발해 주세요. 승합차가 비포장기를 흔들리며 달려나가는 사이 저는 뒷좌석에 누워 앓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박 소장이 운전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사람 하나 봐줘야겠는데. 지금 갑니다. 갈비뼈 나간 것 같아요. 박 소장이 데려간 곳은 시 외곽 어느 골목 안쪽의 작은 의원이었습니다. 간판 없는 진료실에 들어서자 흰 머리가 듬성한 노의사가 말없이 제 옷을 벗기더니 갈비뼈 쪽을 살폈습니다. 3번 갈비뼈 금 갔어. 4번도 의심돼. 정상이라면 입원해야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럴 사정이 아닌 것 같고 버틸 수 있게만 해주세요. 사흘만 버티면 됩니다. 노의사는 흉부 압박 붕대를 단단히 감아주고 강력한 진통제 주사를 양쪽 허벅지에 놓아주었습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 6시간은 견딜 거야. 그 이상은 어림없어. 병원을 나선 저는 박 소장에게 곧장 차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수정이 비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가주세요. 그 여자 외제차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진우 씨, 지금 몸이 그 지경인데 또 어딜 갑니까? 소장님, 수정이 정말 아끼던 차가 있어요. 출퇴근 차랑 다른 거. 그 차 안 어딘가에 비자금 장부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제가 20년을 같이 살아서 알아요. 그 여자는 진짜 중요한 건 늘 손이 닿는 곳에 둬요. 박 소장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핸들을 돌렸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구석 검은 외제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소장이 맞는 키로 운전석 문을 열자 차 안등이 부드럽게 켜졌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대시보드 아래쪽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직감으로 수정이라면 어디에 숨겼을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대시보드 안쪽 가죽 마감재를 손톱으로 들춰내자 빈 공간 안에 검은 외장 USB 하나가 자석으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있어요, 소장님. 저는 그 USB를 가슴팍에 꼭 쥐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새벽 박 소장의 노트북에 USB를 꽂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박 소장이 해킹 프로그램을 돌리는 동안 저는 진통제 하나를 더 삼키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노트북 화면에 폴더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장부 안의 숫자들이 한 줄씩 위로 스크롤되어 올라갈수록 박 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진우 씨, 이거 장민호가 부인 몰래 따로 빼돌리고 있는 금액이에요. 해외 유령 법인 3개로 분산시켜 놨고요. 부인이 알면 뒤집어집니다. 그게 다입니까?
박 소장이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장민호의 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것만 끝나면 수정이는 다 뒤집어 쓰게 만들 거야. 너랑 나는 마닐라로 뜨면 돼.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이름 모를 또 다른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 위로 겹쳐졌습니다. 박 소장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진우 씨, 이거 적들끼리 서로 잡아먹게 만들 수 있는 패가 손에 들어왔어요. 저는 USB를 다시 손에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갈비뼈가 아우성을 쳤지만 가슴 한복판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들이 서로의 등에 칼을 꽂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그려야 할 다음 판이었습니다. 장민호의 치명적인 배신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연 다음 날 오후 안전가옥의 낡은 사무실 문에 노크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박 소장이 문을 열자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이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 여자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명함부터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서태희라고 합니다. 박 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사무소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소장님이 어떻게 변호사님을 모셔왔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태희는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철 표지에 큼지막하게 쓰인 이름 석자. 장민호. 이진우 씨, 제 아버지가 12년 전 이 장민호한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사법시험 준비 중이었고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이 이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서태희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통해서 진우 씨 사정 들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저도 끝장을 보고 싶거든요. 서태희는 서류철에서 다른 봉투 하나를 더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검찰 내부 인사 명단과 함께 장민호가 그동안 어떤 검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찔러줬는지 한 줄씩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씨 혼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도 소용없습니다. 장민호가 검찰 내부에 줄을 대놨거든요. 신고 들어가는 순간 정보가 바로 새나가요. 그래서 법적인 보호망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소장이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진우 씨, 우리 셋이 한 팀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정보 수집, 변호사님이 법적 처리, 진우 씨가 작전 지휘. 어떻습니까?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손바닥이 차례로 겹쳐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박 소장이 추적 불가능한 해외 IP 우회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깔고 수정의 대포폰 번호로 익명 메시지를 전송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USB 안에서 추출한 장민호의 해외 유령법인 등기부등본 사진을 한 장 골라 첨부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따로 만든 회사가 3개나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 몫은 없습니다. 박 소장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메시지 발송 표시가 떴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태희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정이 어제 늦은 밤에 다른 흥신소에 의뢰를 넣었답니다. 장민호 뒷조사 의뢰요. 의뢰비로 현금 3천만 원을 한 번에 입금했다고 하네요. 걸려들었네요. 박 소장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최 회장의 비서실장 김 실장의 사진과 일정표가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양평의 한자선 골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장님, 토요일에 캐디 한 명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손 써놨습니다. 골프장 캐디 관리자가 옛날에 신세진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토요일 새벽 박 소장은 골프장 캐디 유니폼을 갖춰 입고 양평으로 떠났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사무실로 돌아온 박 소장이 모자를 벗으며 씩 웃었습니다. 김 실장 골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봉투 잘 넣어두고 왔습니다. 따로 도장 찍어서 무게감 있게 만들어 놨고요. 서태희가 작성한 경고장은 단순했습니다. 최 회장의 새 신부와 그 일당의 사기 행각을 요약한 내용에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 비서실장과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메모가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박 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소장님 되십니까? 네, 접니다. 최 회장님 비서실장 김종환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양수리 인근 산사로 와주시면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 도착하겠습니다. 박 소장이 전화를 끊고 저와 서태희를 번갈아 봤습니다. 갑시다. 작전 2단계 시작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서태희와 함께 박 소장의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산사로 향하는 새벽도로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갈비뼈에 감은 압박 붕대 위로 두꺼운 외투를 덧입은 채 진통제 2알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산사 앞마당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70대 노인이 두꺼운 코트깃을 여미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노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박순자 여사의 아들입니다. 순자,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최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지팡이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순자라고 했나? 네, 회장님. 어머니가 회장님 결혼식장에 다녀가셨습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가 축의금 봉투를 내미는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구분 등이 사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어깨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순자가 왔었구나. 최 회장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회한 사업가의 얼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무얼 증명한단 말인가. 자니가 정말 순자 아들이라는 보장도 없고 내세 신부에 대한 자네 주장이 사실이라는 보장도 없네. 맞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서태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가죽 가방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 그 자리 평상 위에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신부 박지영의 도청 음성 파일을 받아 적은 녹취록입니다. 회장님 자산 규모와 양도 일정을 정확히 알고 모의하는 내용입니다. 서태희가 다른 서류를 또 펼쳤습니다. 이건 신부의 친오빠로 위장한 장민호의 해외 유령법인 자금 흐름표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1번에 걸쳐 외환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서류.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신부에게만 따로 말씀하셨다는 양평 별장의 비밀 금고 위치. 회장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정보였지요. 그런데 도청 파일 안에 그 위치가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 회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다가 지팡이를 짚고 가까스로 몸을 가눴습니다. 주름진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년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 결혼식 사흘 전밤에. 회장님, 분노만 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양도 계약일을 잡아두었습니다. 사흘 뒤 오전 10시 강남의 대형 로펌 회의실에서요. 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평상위 서류를 한 장씩 다시 짚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노년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얼 어떻게 하면 되겠나? 자네들 시키는 대로 하겠네. 서태희가 차분한 음성으로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식 당일 회장님께서 양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면 그 즉시 장민호가 따로 빼돌린 해외 비자금 계좌가 동결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가 경찰청 본청 광역수사대로 자동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짜놓았습니다. 그러면 그자들이 도주할 텐데. 그래서 회장님의 사설 경호팀이 필요합니다. 계약식 회의실 출입 통제권을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그자들이 그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한참 동안 안개자욱한 산 능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경호팀장 강 실장한테 오늘 오후 안으로 연락을 넣어두지. 변호사 자네 지시를 따르라고. 산사에서 내려오는 길, 박 소장의 승합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한 남자가 이제 제 옆에서 한 팀이 되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슴 한쪽을 흔들었습니다. 계약식을 하루 앞둔 밤, 저는 안전가옥에서 수정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태희와 박 소장이 옆에서 숨을 죽이고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진우, 너 도대체 어디 있어?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회사에서 갑자기 지방 출장 보내는 바람에. 지금 대전 호텔이야. 내일 오후에나 올라가. 지방 출장? 진우, 너 진짜야? 진짜야.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 내일 일 끝나면 바로 올라갈게. 수정의 목소리가 한 단계 풀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마침 잘 됐네. 나도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끝나고 보자. 무슨 약속인데? 별거 아니야. 회사 거래처랑 계약 하나 마무리하는 거. 끝나면 좋은 데서 밥이나 먹자. 그래, 그러자. 끝나고 봐. 전화를 끄는 수정의 목소리에 들떠있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20년을 살았기에 알 수 있는 그 들뜬 음성이 제 가슴 한복판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진우 씨, 통화 녹음 잘 떴습니다. 박 소장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태희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선배, 저예요. 내일 오전 10시 강남 5호 로펌 23층 회의실입니다. 광수대 팀 미리 1층 로비에 대기시켜 주시고요. 신호 가면 바로 진입해 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서태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진우 씨. 저는 안전가옥 벽에 붙여둔 두 사람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장민호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활짝 웃고 있는 수정의 얼굴. 저는 검은 매직펜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장민호의 얼굴 위에 굵은 X자가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얼굴 위에도 똑같이 굵은 X자가 그어졌습니다. 진통제 하나를 더 삼킨 저는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리는데도 가슴속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산양도 최종 계약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식탁 앞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야윈 아들 앞에 밑반찬을 차곡차곡 놓아주셨습니다. 진우야,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무 일 없어, 엄마.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몸이 재산이야. 일 그까짓 게 뭐라고. 걱정 마. 오늘 큰일 하나 끝나면 좀 한가해질 거야. 저는 그릇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혀끝에 묵직하게 닿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수정이 차린 식탁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강력한 진통제 2알을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갈비뼈에 감은 흉부 압박 붕대를 다시 단단히 조이고 셔츠 위로 정장 재킷을 단정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새 야위어 광대뼈가 도드라졌지만 눈빛만큼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서태의 변호사가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 소장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올라 두툼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진우 씨, 컨디션은요? 서태희가 백미러 너머로 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버틸만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안 무너집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사설 경호팀은 30분 전부터 로펌 건물 1층, 비상계단, 23층 복도까지 전부 장악했답니다. 광수대 팀은 1층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고요. 차창 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에 한번 쥐어봤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차가운 금속에 전해지는 그 감촉이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대형 로펌 건물 23층 회의실 복도에 다다랐을 때 강 실장이 검은 양복 차림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님, 모든 출입구 통제 완료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신부 측 3인이 이미 입장해 있습니다. 회장님은 변호사님 신호가 떨어지는 즉시 입장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지시대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회의실 문 앞에 서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러댔지만 통증마저 멀리 밀려나는 듯한 묘한 집중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서태희와 눈을 한번 마주친 뒤 저는 황금색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회의실 안. 긴 마호가니 테이블 한쪽에 수정과 장민호, 젊은 신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앞에는 두툼한 양도 계약서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정은 진주색 정장에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수정의 표정이 저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수정의 입에서 새어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 빈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서태희가 제 옆에 자리를 잡았고 박 소장이 회의실 뒷문 앞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수정, 오늘 거래처랑 계약 마무리한다더니 이런 거였어? 진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장민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가시더니 곧장 회의실 문 쪽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밖에 누구 없어. 빨리 들어와. 복도에는 아무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민호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순간 강 실장이 문 앞을 떡하니 가로막아 섰습니다. 강 실장 뒤로 검은 양복의 경호원 4명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에 계신 회장님, 손님들 자리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켜, 이 자식들아.
너희들 누구한테 돈 받고 이러는 거야? 장민호가 강 실장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경호원 둘이 양옆에서 장민호의 팔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장민호는 의자로 끌려와 다시 앉혀졌습니다. 이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한 걸음씩 천천히 테이블 상석에 다가왔습니다. 젊은 신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누군데? 앉아라.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신부가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잠시만요, 화장실 좀. 신부가 다시 일어나며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박 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신부의 어깨를 의자 쪽으로 가만히 눌렀습니다. 앉아 계세요. 곧 끝납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회의실 한쪽 벽에 자리 잡은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USB를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스피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동산만 시가로 따져서 400억대. 현금성 자산은 한 80억 정도 굴리고 있고 혼인 신고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부동산 명의 이전 들어간다. 수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저 인간이 다 조작한 거야. 조작이라고? 서태희가 차분한 음성으로 또 다른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던졌습니다. 이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녹음된 원본 음성의 디지털 지문 분석 결과입니다. 변조나 합성이 1초도 없습니다. 수정이 입술을 깨문 채 장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장민호는 시선을 피한 채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장민호의 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것만 끝나면 수정이는 다 뒤집어 쓰게 만들 거야. 너랑 나는 마닐라로 뜨면 돼.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이름 모를 여자의 웃음소리가 그 위로 겹쳐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수정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테이블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수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수정아, 진정해. 저거 다 조작된 거야.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진짜 미친년이지. 10년이야, 10년. 수정이 손에 잡히는 대로 만년필을 들어 장민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만년필이 장민호의 광대뼈 옆을 스치며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장민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수정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장민호가 수정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잡으려는 순간 강 실장의 신호에 경호원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장민호의 팔이 등 뒤로 꺾이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강제로 엎드려졌습니다. 장민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의 소나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정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젊은 신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최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양도 계약서 사본을 한 손으로 집어들더니 양손으로 두 동강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조각, 8조각으로 찢어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회의실 바닥에 눈송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70평생 살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다고 자부했는데 늙으니 별것이 다 보이는구나.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정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무릎으로 회의실 바닥을 기어 제 다리께로 다가왔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과 번진 화장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우리 20년 살았잖아. 20년, 20년.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수정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끝에 칠해진 새빨간 매니큐어가 흉하게 일그러진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너는 단 하루도 내 옆에 있었던 적이 없잖아. 진우야, 제발. 부케 받아든 거, 식장에서 받은 거 기억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 식장에 앉아 계셨는지 알아? 평생 모은 쌈짓돈으로 축의금 봉투 만들어서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식장에 앉아 계셨어. 저는 수정의 손을 제 바지에서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길이 닿는 그 순간 20년 동안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듯한 묘한 고요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서태희가 가방에서 흰 봉투 한 묶음을 꺼내 수정의 얼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장. 본인명의 자산뿐 아니라 차명으로 빼돌린 자산까지 전부 추적해 청구했습니다. 수정이 봉투를 멍한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서류 표지에 굵직하게 적힌 글자들이 그녀의 얼굴 위로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을 떨며 제 두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이진우 군,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나이에 모든 걸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저는 노인의 굳은 손을 가만히 마주 잡으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회장님, 은혜라뇨. 회장님께서도 어머니께 진 빚이 좀 있으시잖아요. 최 회장이 그 말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끝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였던 그 소리가 이내 수십 대의 합창처럼 강남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회의실 창밖 23층 아래로 경찰차에 빨간 경광등이 줄지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장민호는 경호원들에게 짓눌린 채 입에서 거품을 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젊은 신부는 무릎을 꿇은 채로 흐느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0년의 거짓이, 며칠간의 지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갈비뼈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경찰 광역수사대 팀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로펌 회의실로 들이닥쳐 아수라장이 된 직후 회의실 안은 한 차례 더 뒤집어졌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들이 한꺼번에 회의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30대 후반의 수사관이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굵직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여러분 전원을 긴급 체포합니다. 장민호가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을 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수사관 둘이 양손을 등 뒤로 모아 단단히 수갑을 채웠습니다. 젊은 신부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다가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정은 의자에 멍하니 앉아 저항할 기력조차 잃은 듯 두 손을 순순히 내밀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던 수정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한 번만 진우야. 저는 그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가슴 한복판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이 천천히 떨어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서태희가 제 옆에 동석한 가운데 수정과 장민호 일당이 그동안 어떤 자산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5시간에 걸쳐 진술했습니다. 박 소장이 정리해준 자료가 한 장씩 수사관 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사관은 진술서를 받아 적던 손을 멈추고 한 번씩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진우 씨, 이 정도 자료면 이 사람들 검찰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 화면이 온통 그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혼인 빙자 사기단 일망타진, 검찰 수사 확대 방침, 모자이크 처리된 수정의 얼굴이 검찰청 입구를 지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식탁에 마주 앉아 그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두유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시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진우야,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야? 네, 엄마. 저랑 결혼해서 산 20년이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없이 두유잔을 만지작거리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잘 못 본 것 같아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어렸다가 이내 강한 손등으로 닦아내셨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수습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최 회장이 직접 박 소장의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진우 군, 이건 내 작은 성의일세. 받아주게. 저는 봉투 안의 백지 수표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칸이 비어있는 그 수표를 한참 응시하다가 다시 회장님 손에 돌려드렸습니다. 회장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말해보게. 어머니랑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주세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던 분이잖습니까? 그 한 끼 식사면 충분합니다. 최 회장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뒤 서울 근교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어머니와 최 회장이 마주 앉으셨습니다. 저는 한 발 떨어진 별실에 자리를 잡고 두 분이 식사하시는 동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별실 미닫이 문이 열렸을 때 어머니의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가자. 엄마, 회장님이랑 얘기 잘 나누셨어요? 그래. 평생 묻어둔 말 다 했다. 이제 됐어. 어머니의 손이 제 팔짱을 천천히 끼며 처음으로 가벼워진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수정과 장민호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느라 검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태의 변호사는 차분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내려오던 그날 장민호에게는 징역 15년, 수정에게는 징역 12년, 젊은 신부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외 유령법인으로 빼돌려 두었던 범죄 수익은 전액 국가에 몰수되었고 일부는 과거 피해자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태의 박 소장과 함께 자그마한 사무실을 얻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민간 조사 겸 법률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간판이 걸리던 개업 첫날 오후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머리가 새하얀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그 사기 피해자도 도와주신다는 곳입니까? 네,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두 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잡고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장민호 일당에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을 뻔하다가 이번 일로 일부를 되찾으셨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의 떨리는 손을 한 손씩 잡아드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 또 안 당하시도록 저희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도심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 야트막한 산이 등을 받쳐주는 자리에 텃밭이 딸린 단층 주택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이삿짐을 다 정리한 그날 저녁 어머니는 마당에 나가 흙을 한 줌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진우야, 이 흙 좀 봐라. 보들보들한 게 진짜 좋은 흙이다. 엄마, 여기 상추랑 고추랑 다 심으셔. 마당이 이만큼이나 되잖아. 그래. 내일부터 씨앗 사러 가야겠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호미 한 자루를 들고 마당에 나가 흙을 일구셨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어머니의 굽은 등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결혼 사진 속에서 저 등은 지금보다 훨씬 꼿꼿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무심했다는 자책이 가슴 한쪽을 천천히 짚어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직접 키운 상추가 식탁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푸른 잎을 한 장 씻어 제 밥숟가락 위에 가지런히 올려주셨습니다. 진우야, 이거 우리 마당에서 난 거다. 한번 먹어봐. 엄마, 진짜 마트에서 사는 거랑 맛이 달라요. 그치. 흙 좋고 햇볕 좋으니까 맛이 안 다를 수가 없지. 어머니의 주름진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상에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푸른 마당을 내려다보던 어느 봄날 오후, 바람이 마당을 한 차례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꾸신 꽃밭의 채송화들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래, 진우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어머니의 머리에 살포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과 배신이 다시는 침범할 수 없는 자리에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청명한 푸른 하늘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평상에 등을 기대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이제 지나간 것일 뿐, 저에게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걸어갈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속이며 살아온 한 여인의 거짓과 그 거짓을 묵묵히 파헤쳐 나간 한 남자의 이야기. 어머니의 낡은 쌈짓돈이 만든 작은 축의금 봉투에서 시작된 사연이 결국 거대한 사기단의 가면을 벗겨내고 한 가족의 진짜 봄날을 찾아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모두 내 편인 것은 아니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슴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우와 어머니가 텃밭이 딸린 작은 집 마당에서 보낸 그 봄날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거짓과 배신이 침범할 수 없는 따뜻한 일상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